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조득신입니다. 벌써 2015년 한 해도 정말 다 갔습니다. 이제 명말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진로 레시피 진행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고 최근에는 뭐 코딩 관련해서도 많이 네네네. 만났던 것 같고 진로 고민부터 각종 입시 전략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5년 그러니까 시즌 3 진로 레시피를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그런 감상의 적기에는 저희가 아직 많이 배고픕니다. 유종의 매를 짚고 특히 2016년 한 단계 더욱 더 우뚝 설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종의 미와 단 한 단계 도약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이분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병훈 교육연구소의 이병훈 소장님입니다. 지난 방송에도 나오셔가지고 저희 순위를 끌어올리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끝은 네. 또 진짜예요? 예, 그럼요. 맞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네. 저희도 또 다른 시작을 위해 2016년 교육 트렌드를 소장님을 통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병훈입니다. 저 워낙 유명하신 네, 분이 워낙 유명하셔서 소개가 필요 있을까마는 네. 혹시 모르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네. 부탁드립니다. 이병훈 PD님이나 야구 해설위원이 진짜 유명해요. 전 아직 멀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네. 한 10년 정도 사교육 분야에서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업체를 창업을 해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업체에서 분리해서 교육연구소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주로 공교육이라든지 기업 그리고 학교, 단체, 뭐 지자체 등등과 함께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뭐 내용들을 캠프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도와주거나 뭐 특강을 통해서 부모님 교육을 하거나 학생들의 공부법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교육 트렌드에 관련된 책을 써서 저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책도 굉장히 순위가 높더라고요. 모신 이유죠. 네, 선생님 그럼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말합니다. 네. 네, 백년지 대계. 그러니까 백년의 계획인데요. 지금 한국 교육을 보면 뭐랄까 좀 1년지 소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뭔가 많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다가요. 네. 이제 한다고 했다가 또 슬그머니 안 하는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트렌드라고 유행에 정말 민감한 패션보다 유행에 민감한 게 교육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네. 이렇게 흔들리는 교육에서 네.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진로하고 진학 그리고 학습 이 세 가지인데 진로 진학 학습. 그렇죠. 네네. 진로를 생각을 하면 어머님들이 이제 뭐 나라에서도 자유학기제나 여러 진로 얘기를 하기 네네. 때문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제도의 변화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우리 애에 대한 관찰은 소홀히 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이나 또래 집단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랬을 때 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관찰을 많이 해가지고 진로 교육에 관련된 좋은 기회라든지 어떤 방향성이 정립이 되면 우리 애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좀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실 부모님들이 관찰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관찰 안 하고 그냥 우리 애를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좋다라는 거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죠. 그렇죠. 뭐 우리가 좋아하는 어른들이 이제 괜찮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다가 우리 애를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애가 어떤 친구인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얘가 리더십이 있는지 창의성이 있는지 주도적인 역량이 좋은지 좀 팔로워의 역량이 좋은지 네네네. 자기 걸 잘 챙기는지 남들 배려를 잘 해주는지 그렇죠. 이런 관찰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밸런스를 맞추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인데 진학 진학. 예, 예. 진학 입시라고도 하죠. 네, 진학인데 입시 정책이 사실 조속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좀 갈피를 잡아야 될지 좀 당황하고 그렇죠. 막막하게 특히 뭐 느껴지기도. 그렇죠. 초등학교 엄마가 뭐 대입 전략 설명회 가서 네. 듣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또 바뀌어요 어머님들.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불안하면. 네네. 좀 입시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머님이 대범해지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렇죠.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당장의 고입 대입 정책에만 그냥 막 휘둘리려고 하지 말고 큰 흐름은 사실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뭐 이렇게 미세 조정들은 물론 있지만 입시나 진학에 있어서 큰 방향성은 사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회사에 들어가는 입사 과정 네네. 하고 비슷하게 대학 들어가는 과정이 변화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얘가 학점만 높은 애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성적만 회사가. 좋은 애들, 그쵸? 시험 잘 본 애들. 영어 성적만 좋다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어떤 특정 하나의 역량을 주로 필요로 했다면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회사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대학도 예전의 인재상과 달리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잘하는 성적만 높은 네. 학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물론 균형을 맞춰야 되겠지만 공부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머님들이 많이 관찰을 하고 아이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이 읽고 많이 만나고 많이 보게 좀 해주라고. 네. 중3이 뭐 스키장 좀 2박 3일 갔다 온다 그러는데 야 이 지금 무슨 이 스키장이 웬 말이야 임마 뭘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래 스키장 갔다 와서 더 몰두할 수 있게 거기서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많이 느끼고 재밌게 놀다 와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입시에도 많은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그렇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뭘 보고 얘가 꿈이나 목표나 동기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만 파면은 동기가 생길 일은 없어요. 지긋지긋한 공부라고만 받아들이지. 근데 많이 읽고 만나고 봐야 거기서 자기 꿈도 동기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한테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줘서 입시 전략만 이렇게 막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밸런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공부인데 공부는 학습, 공부. 예, 학습. 예. 스스로 공부하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몇 년째 지금 강조되고 있어서 아시고 계신데 막상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도전해 볼 용기나 기회를 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죠. 조금만 못하면 야 역시 너는 안 되겠어. 좀 가야겠어. 이렇게 보내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아빠 일 조금 못하면 당신은 안 되겠어. 회사 바꿔야겠어. 일 배우러 학원 다녀야 되겠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좀 될 때까지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고 그리고 부모가 안 믿어주면요 정말 그 쓸쓸하거든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좀 믿음과 신뢰 속에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아이가 공부를 통해서 성적도 물론 나오겠지만 자기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같은 것들도 기를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엄마 아빠가 그냥 그 잔디를 다 깎아버려 가지고 점수가 나온다 한들 걔는 대학 가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세 가지 분야에서 균형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나 이제 성적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걸 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믿어주면서 네. 그러니까 회사 생활처럼 생각을 하라. 그렇죠. 회사원들 되는 거니까 좀 빨라지는 거예요. 네,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회사에서 네네. 바로 자르지도 않을 뿐더러 뭐 하나 좀 실수하면 바로 회사에서 자르고 그렇지 뭐 그러지 않은데. 않잖아요. 네. 확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좀 단기적인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올해는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내년에 또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에 뭐 어떤 프로그램 혹은 교육 정책을 주목해야 되는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교육부 쪽에서 이제 창의 인성 교육 같은 거 많이 강조하셨고 네네네. 네, 또 문이과 통합이나 한국사 필수, 뭐 영어 절대 평가 등등 진로 융합 인재를 위한 노력 같은 거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입시적으로도 아들이 그 어떤 부담을 좀 줄이고 자기 공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뭐 수학교육도 종합계획 같은 것도 많이 발표를 하시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연말 쪽에 다가와서 국정 한국사 문제도 네네. 화두가 되고 있고요. 또 뭐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것도 이제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런 등등이 이제 올해 많이 발표가 됐어요. 네네. 그럼 저는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발표 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딩 교육 같은 거 뭐 갑자기 어느 해 확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 2018년도 뭐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코딩 교육에 대한 강화 그리고 준비 작업 같은 것들 많이 할 테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좀 코딩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야 그 옛날에 저기 자기들 때는 그거 했거든요. 막 천공 카드에다가 막 구멍
막 천공 카드 이렇게 쌓아가지고 다니다 이거 딱 떨어뜨려가지고 막 다 뒤섞이면 완전 망하고 막 그렇죠, 이런 그렇죠. 세대라서 야, 어렸을 때 막 뭐 C 언어 배우고 막 지겨워 맨날 버그가 많아요 막 디버깅 하다가 죽겠어요 뭐 이런 지긋지긋한 코딩 교육을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새는.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진짜 눈앞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많으니까 좀 더 오픈 마인드로 아이들 그런 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성 교육도 이제 점진적으로 내년에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서만 인성 면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예체를 통해서 학교나 지자체 같은 데라든지 뭐 종교 단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인성 교육들을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플립 러닝 한참 올해 화두가 됐어요. 그럼요. 플립 그렇죠. 뭐 러닝. 거꾸로 교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왔는데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딱 들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야 이거 뭐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보통인 애들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거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 모델로 이렇게 적용해보고 하면은요. 네네. 아이들끼리 서로 가르쳐 준다라든지 서로 설명하고 토론하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귀 열고 선생님 말씀만 들을 때보다 애들이 훨씬 적극적이 돼요. 그래서 플립러닝도 올해 좀 더 뭐 구호뿐이 아니라 구체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네. 뭐 자유학기제 문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2016년 최대 화두예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나 진로 문제 등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그렇죠. 한 2분 될까요? 이것만 구간 반복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죠. 늘어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예. 것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그냥 뭐 예. 쏟아졌다는 표현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네. 뭐 코딩 교육이나 인성 교육 같이 플립 러닝 뭐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도 말씀해 주셨고 네. 국영수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강화되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국영수는 그렇잖아요. 뭐 거의 뭐 인터뷰 족보가 있는 것처럼 그쵸. 어떻게 수능 만점자한테 저 수능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이러면 국영수 위주로 교과서를 보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국영수가 중요한데 국영수는 2부에서 그렇죠.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2부를 꼭 들으셔야겠죠. 그러니까 2부에서 듣고 먼저 코딩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딩이 왜 주목받는 걸까요? 네, 이렇게 일단 먼저 미국에서 중요하다고 하니까. 미국 네, 우리나라 미국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겁니다. 좋아졌습니까? 네, 우리나라 그럼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물론 있는데요. 농담이고. 뭐 유명한 뭐 스티브 잡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빌 게이츠나 네. 뭐 유명하신 분 오바마부터 뭐이 코딩 교육 중요하다는 얘기 굉장히 하는데 네네. 이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뭐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뭐 부정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이제 코더들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고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저는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코딩 같은 거 공부해 보면 이 알고리즘이라든지 이 흘러가는 플로우 같은 걸 이해하면요. 굉장히 이게 언어적이거나 수학적이거나 뭐 이런 측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코딩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 관찰해 보면 잘하는 애들이 수학도 되게 잘하고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돼요. 논리적인 사고에도 참 도움이 되고.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이 모두 코딩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코딩 잘하는 애들은 다들 수학 잘해요. 네. 그리고 글을 읽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렇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코딩이 막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어떤 그 고난의 과정으로 보지 마시고 외계어 습득과죠. 그렇죠. 그런 거를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공부를 또 다른 측면에서 컴퓨터적인 사고로 공부를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어떨까. 논리력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키우는. 그렇죠. 네. 논리적인 사고나 수학적인 사고를 컴퓨터 언어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추구하는 융합인재. 네. 앞으로는 여러분들 뭐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그렇죠. 하잖아요. 어머님들, 네네. 아버님들 다. 이제는 융합인재라고 하면 컴퓨터 코딩 좀 어느 정도 구사하는 거는 기초 소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짜장면 집도 요즘 다 앱으로 배달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나 논리를 이해한 사람과 그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그렇죠, 세상을 그렇죠. 바라보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조금 시대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코딩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어가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거고 또 하나의 언어를 한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중국어 아니면 코딩이죠. 중국어는 진짜 언어고 코딩은 네네. 컴퓨터 언어.
그래서 랭귀지 하나 배우면 100만 불의 자기 원가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처럼 컴퓨터 코딩은 이제 기초적인 소양이자 자기 개발의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딩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다른 교육 전문가들 같은 경우 뭐 그런 걸 벌써부터 하냐라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상은 항상 도전하는 소수와 네네. 지키려는 다수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누가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문제예요. 사실은 누가 옳다 그러다보다는 제가 볼 때는 도전하는 소수에 투자하는 게 그게 더 미래의 인재가 되는 길이 아닐까. 지키려는 다수가 되기보다는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룰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즐길 수 있느냐를 넘어서 이제 그걸 만들 수 있느냐의 이제 시대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저희 이제 방송 중에 코딩을 저희가 좀 몇 번 다뤘어요. 근데 네. 그때마다 청취자분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코딩 쪽에서 좀 많이 서칭을 해보고 있는데 네. 소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블랙칼라라는 용어를 이제 최근에 쓰신 책에서도 이제 네. 들려주셨고요. 그와 함께 이제 스팀 교육이라는 교육 방향도 들려주셨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용어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인데 스티브 잡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한 방 먹었어요. 이 돌아가신 분이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스티브 잡스하고 아이폰 때문에 한 방 크게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의 IMF급으로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좀 뭐랄까 이 고전적인 제조업 기반의 어떤 그런 스트럭처를 가진 회사들이 잘 나가다가 이게 뭔가 그렇지 않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서 맥을 못 주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이게 옛날 방식으로 하면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를 가르쳐 준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랙칼라는 아시겠지만은 블루칼라라는 이런 저기 육체 노동,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라는 어떤 정신 노동,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골드 칼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블랙 칼라는 5개면 블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융합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섭렵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는 블랙 칼라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 블랙 칼라를 만들기 위한 교육 방식이 스팀인 거죠. 그래서 뭐 영어로 STEAM 이제 첫 글자를 땄잖아요. 그래서 읽어드리지 않겠어요. 발음이 좀 뭐 engineering, 뭐 mathematics, 뭐 art, 뭐 이런 거 아시죠? technology 이런 건데 science. 그런 스팀 교육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스팀이 올라와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뻗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들 사실 처음이라서 뭘지 모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나 새로운 게 나오면 빨리 알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스팀 교육 이런 방향성, 융합이야. 그래 괜찮겠다, 중요하겠다라고 서서히 이렇게 공감해가고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제도화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화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랬을 때 뭐 그런 게 필요가 있어 그냥 문제집이나 풀면은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앞으로 기업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수학이면 수학 하나만 뭐 영어면 영어 하나만 그렇죠. 그다음에 언어라고 했을 때 그냥 진짜 다른 배경 지식 없이 언어만 잘하는 앵무새 같은 인재라든지 아니면 뭐 수학 문제만 잘 풀지 현실에서 적용 못하는 그냥 수학 기술자를 원하지 않는다.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의 과정 내지는 언어를 기반으로 문화와 예술과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짜 리더 같은 인재를 필요한다는 걸 좀 받아들이시고 스팀 교육에 관련된 액션에 대해서는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기존에 없던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만큼 지금 뭐 변호사, 뭐 의사가 뭐 사회적 명망도 있고 좋잖아 하면서 넌 무조건 그것만 해야 돼라고 하는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또 말씀하신 게 인성교육인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도 네네네. 통과되고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인성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어요. 네네. 인성교육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말하는 건지 강조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 사실 교육제도 변화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인성 교육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에 인성 교육이 덜 된 친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학교 내에서 보면서 이제 뭐 학교 폭력 같은 것들 문제도 이제 왕따, 심각하고 있죠. 왕따부터 이제 육체적 폭력, 뭐 정신적 폭력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뭐 학교에서 끝나냐 또 안 그래요. 요새는 직장에서도 있잖아요. 은근히 그렇죠. 어른들끼리도 그렇죠. 그런 문제. 그리고 사실 인성이 예전에는 안 돼도 그냥 무대뽀로 자 이사님이 말하면 부장님이 말하면 대리님이 말하면 그냥 닥치고 권위가 그냥 권위에 의해서 지키고 따르는 그런 제조 기반의 사회였다면 이제는 정말 다양성과 평등함을 인정해줘야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사님이 말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존경할 만한 진짜 이사님일 네네, 때 거기서 시너지가 나고 함께 협업이 가능한 뭐 그런 미래 인재적인 요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기업에서 이런 요구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도 뭐 공무원이라든지 관료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친구가 아니죠. 이런 분들께서 뭔가 이제 역할을 본인걸 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 그거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속가내기 교육이었잖아요. 잘하는 애 속가내서 걔한테 집중 투자한다 그러면은 요새는 아이들 전체를 잘 고르게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속가내기 교육을 하다 보니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속가진 애들은 좋은데 속금을 딱 뭐라 그래야 돼? 당하는 아무튼 남은 친구들 이 친구들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피.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서로 스트레스를 돌리고 또 뭐 가정이 요새 이제 경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모님이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를 돌리고 화를 돌리고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네. 아이들의 이 학습적인 부분도 물론 도와줘야 되지만 인성적인 게 없이는 뭔가 좀 문제가 많겠구나라는 게 배경이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인성교육이라는 게 약간 주관적이잖아요. 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착하다 뭐 이런 느낌. 주관적이니까 어떻게 착하게 말하기 교육도 네네. 있어요. 사교육에. 아 그래요. 네. 인성교육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교육하는 게 바람직하다가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그냥 농담 삼아가 아니라 진짜로 있어요. 착한 아이로 보이기 인성 면접 때문에 고입 같은 데나 대입해서 있어요. 그 말하시는 거 가르쳐 주시는 분들 해줘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보일까. 근데 그런 인성 교육은 이제 뭐 입시용일 테고요. 금방 네. 사라지고 그렇죠. 또 그 면접 실전에 가면 다 보여요. 얘가 착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착한 건지. 연기학원에 왔는지. 그러면 그게 못 보겠습니까 어른들이. 그래서 이 그런 측면 말고 이제 뭐 사교육이나 외부에서는 학교에서도 좀 그런 시도가 있는데 문예체적으로 아이들 인성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좋은 글 읽고 토론하고 네. 음악 미술 좋은 것 듣고 감상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저는요 인성 교육은요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가정교육. 네. 그리고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하는데 아이한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말고요. 그냥 우리 부모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저는 그게 인성교육이라고 봐요. 우리 아버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주차 관리원한테 대하는 태도. 맞아요.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백화점 점원한테 대하는 태도, 통신사 고객관리센터한테 대하는 태도, 옆집 아저씨와 지내는 모습, 엄마 아빠끼리 서로 상호간의 관계. 전 이게 다 인성 교육이지 않나.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제일 서운했고 탐탁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고 있는 어른들 스스로를 느끼고요. 네. 또 우리 부모님의 정말 존경할 만한 구석을 내가 네. 은연중에 따라가고 있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곧 인성교육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애들을 인성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인성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매너 있게 해봐요. 애들이 왜 저기 서로 괴롭히고 그래요. 우리 맞습니다. 아버지는 누굴 봐도 참 친절하고 자상하고 아무리 뭐 못났는 사람부터 잘났다는 사람이 이러기까지 평등하게 이렇게 좀 자신감 있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고 매너 있는데 얘는 나가가지고 애들 죄 듣고 싸우고 이런 안 그러거든요. 좀 그래서 부모님
교육, 뭐 진로라든지 입시 교육도 중요한데요. 저는 인성 교육이야말로 부모님들을 통한 계도와 캠페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한국 사회가 이제 공동체라든지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모습이 많이 무서진 것 같아서 그렇죠.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맞습니다. 늘은 것 같아서 이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좀 궁금한데요. 자유학기제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한번 선생님 한 분이 동영상으로 이제 해주 학부모님이 생각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뭘 하셔요? 첫 번째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유는 시험이 없어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시험이 없다라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중1이라는 시대는 이런 시절이니까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이제 저희 진로 레시피 이제 팟빵 게시판에 이제 평범 주부라는 아이들 계신 분이 네. 자유학기제를 이제 다뤄달라고 이제 부탁이 오는데요. 지금 평범 주부님이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학기제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거 2016년입니다. 네, 지금 네. 몇 달이면 이제 중학교 1학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중학교 되면서 바로 시행되는 건데요. 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사실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대학교 그런가요? 1학년. 있었어요. 대학교 지금 1학년. 암묵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자유학기제지 뭐 그때 거의 그렇잖아요. 물론 요새 애들은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요새 대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막 계절학기도 다 챙겨서 듣는데요. 1학년이요? 네, 그게 학점당 그게 싸다네 그나마. 그래서 빨리빨리 제대로 졸업하고 하려면은 1학년 때. 여름 뭐 계절학기 다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제 좀 공부가 어렵거나 네네. 그렇죠. 안 그다음에 되는 친구. 공부만 하는 그렇죠. 이런 친구들만 그렇죠. 들었는데 요새는 다 듣는데요. 학비도 비싸고 빨리 졸업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뭐 각박한데 아이고. 사실 1학년이 자유학기제였거든요. 대학교 1학년이. 예, 공부 안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험은 물론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막 꿈과 끼만 있는. 그럼요. 그때 많이 놀고 많이 보고 그때 하는 게 뭡니까? 다 많이 보고 많이 그렇죠. 놀고 그러네요. 많이 읽고 네네. 그리고 뭐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도 생겼다가 그렇죠. 또 이런 기득권에 대해서 이해도 해보고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그 작은 세상에서 정치라는 것도 맛봐보고 또 문화 예술 같은 감수성도 키워 나가고 너무 좋잖아요.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막 저희 때는 하여간 그랬어요. 요새 대학생들 미안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자유학기제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지. 그렇죠. 경기 탓도 있고 네. 이제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 억지로라도 인위적으로라도 자유학기제를 어딘가에 줘야 되는데 네네. 기왕에 줄 거면 아직 너무 어린 초등학생이나 입시가 바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옳겠다. 저는 이거는 뭐 당연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도 뭐 1, 2, 3학년 중에 당연히 1학년 선택들을 하겠죠 학교들이. 그래서 1학년 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저희 아이가 나중에 그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자유학기제 때문에 시험을 안 보는 이유를 공부를 안 해도 좀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그 시기에 남들 또 제끼겠다고 어디 학원 가가지고 공부하고 문제 푸는 놈들 다 만나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너 여기까지밖에 안 왔니? 나 천천히 왔는데 나도 너 만났네. 만나요, 여러분. 어머님들 그거 한 학기 자기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런 걸 하려면은 꼭 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이것만 자기를 나만의 바라본다고 시간을 아니에요. 갖고. 그냥 노는 게 창의성이고 노는 게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뭘 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발 6학년까지 애들 아동학대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야 중학생 미안해 우리 어른들이 너한테 기회 줄게 그냥 우리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기회 줄게 너네 하고 싶은 거 좀 해봐라 네. 대신 못된 건 하지 말고 남들 피해 주는 건 하지 말고 자유롭게 좀 해봐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유롭게 해봐라는 거는 세 가지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누렸던 호사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놀러 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많이 만나고 그런 기회를요. 좀 저는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한 학기 공부 더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남들 제껴볼까 해봤자 그런 소갈딱지로는요 큰 사람 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 시간에 정말 좋은 직업 내 꿈 멘토가 네네. 되신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후광도 막 느껴보고 그다음에 정말
요새 애들이요 공부도 빨리 하고 머리도 빨리 커가지고 되게 심각해요 나름대로 뭐 게임만 하고 막 놀고 중이병 걸려가지고 멍청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애들 많이 보고 많이 읽고 하면서 좀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그런 시기를 좀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라는 거는 맞아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내가 아는 사람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폭넓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학교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각자 직업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버님, 네, 어머님. 네, 그러면 그런 직업들을 공유한 다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애는 그 직업 가지신 부모님이 와서 옛날에 그런 거 하잖아요. 학교. 했었죠. 예, 그런 거 좀 더 활성화해갖고 뭐 변호사가 되려는 친구들은 변호사 아버지 얘기 많이 들어보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대담도 해보고 그렇죠. 인터뷰도 하고 또 뭐 정치인이 되겠다면 정치인 하고 있는 부모님 얘기도 좀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자유학기제 때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뭘 해야 된다? 사람 많이 만나게 해라. 근데 그거 한계가 있다면 학교에서도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좀 주십사. 저는 그게 바람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 말고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이 주목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플립 러닝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언어라는 중국어 코딩 네네. 언어 같은 경우 영어만큼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네. 이제 쓰셨던 책에도 다루셨는데 뭐 잠깐 그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면. 플립 러닝은 뭐 거꾸로 교실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요새 이제 스마트 교육이 많이 확산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네네. 이제 정부에서는 조금 약간 주저주저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대세라고 저는 보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 러닝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스마트 러닝의 장점이 학습자가 자기 자유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러닝을 통한 선제적인 자기 주도 학습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는 좀 아이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네네. 서로 가르쳐 주는 것도 좋고 뭐 발표하는 것도 좋고 문제도 협동으로 같이 풀어보고 잘 푸는 애가 못 푸는 애를 가르쳐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좀 거꾸로 교실을 학교에서 좀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시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게 뭐 KBS에서도 한번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이게 제가 이제 뭐 공무원 교육, 교사 교육, 부모 교육, 뭐 학생 교육 여러 가지를 해보면 선생님들 있으시잖아요. 교사 교육하면 이분들한테 강의하잖아요. 거의 쓰러지셔요. 거의 유체 이탈이에요. 플립 러닝. 아니요. 그냥 강의 방식으로 뭘 가르쳐드리면 예. 정말 조미수셔 하셔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분들은 원래 말씀하시던 분들이라 말을 듣고 있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자기가 뭔가 말을 하고 싶지. 그렇죠.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배웠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은요 자기들이 뭔가 하게 해드리잖아요. 그럼 진짜 좋아해요. 진짜 열심히 하고. 공무원분들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하게 해드리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뭔가 한단 말이죠. 그게 비단 공무원이나 교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새 애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표현하는 거꾸로 교실에서는 다 주인공이에요. 일반 전통적인 학습 공간에서는 자기는 공부 잘하는 애 아니면 그냥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생님하고 우리 반 1등 2명만 주인공인 거거든요.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요새 애들은 다. 그래서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게임에다 푸는 게 아니라 학교 수업 시간에 풀 수 있다면 전 플립러닝이 가장 좋은 학교 모델이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어 같은 경우 요새는 뭐 중국어 유치원 네. 굉장히 많이 이슈가 네.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학교 보내려는 수요도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중국어 잘하는 게 이제 우리 때 영어 잘하는 것처럼 좀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어는 이미 잘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조선족 분들 산더미 같이 많아요. 그렇지 밀고 내려오면 뭐 그러니 뭐 그러면은 중국어는 배울 필요가 없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전히 공용어는 영어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유럽이나 이렇게 서구에 가보면 영어를 하는 거는 그냥 인간의 언어예요. 거의 그냥 인간이면 다 해야 되는. 네. 그렇죠. 교양인이 되려면 불어를 하면 교양인이거든요. 동양인이 불어하면 되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아니 근데 친절해요. 그렇죠. 그것처럼 제가 볼 땐 근미래에 앞으로 10년 안에 동양권에서는
중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교양인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저는 봐요. 네. 물론 못해도 돼요.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어요. 근데 서구에서도 불어를 구사했을 때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자신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자신들의 교양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 먹고 살려면 제가 볼 때는 중국어를 해야 교양인이 될 것이다. 안 해도 살 수 있지만 교양인이 되고 싶다면은 중국어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 이병훈 교육연구소 이병훈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장님과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아이의 교육 성공의 키워드 국영수는 물론이고요. 미처 못 다룬 2016년 트렌드까지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조득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